안녕하세요. 역사 멘토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고구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국뽕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민족 만세를 부리면서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주제인 2차 고당전쟁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가 보인 압도적인 면모를 보면 솔직히 정말 대단했고 전쟁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구나 싶습니다. 왜 많은 이들이 고구려 뽕을 품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교과서의 내용 그대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차 고당전쟁이라 불리는 660년대 초반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이고, 이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경로들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사실 660년 이후 백제는 멸망했기 때문에 이 지도에서 사라져야 합니다만 661년부터 662년 사이에 공식적인 지도를 구하기 어려워 이런 지도를 사용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한국사를 살아가는 많은 분께서 가장 아쉬워하는 순간은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사건일 겁니다. 모든 망국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고구려의 멸망 또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쉬운 점은 멸망 몇 년 전에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는 고구려 침략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들 기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귀주대첩에서 고려가 승리함에 따라 거란이 두 번 다시 고려 침공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주요 격전지는 평양성과 압록강 그리고 사수였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고구려의 연개소문과 그의 아들 연남생, 당나라의 소정방을 비롯한 6개 행군의 지휘관, 그리고 신라의 김유신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고구려 역사에 길이 남을 대승이었습니다만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오래지 않아 고구려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연개소문이 이끈 고구려군은 당나라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방을 제대로 날리지 못함으로써 당나라군을 모두 섬멸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인물은 바로 신라의 대장군 김유신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담겨있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2차 고당전쟁이고, 그 클라이막스는 사수전투 혹은 사수대첩이라 불리는 싸움입니다. 그 흐름과 의미에 대해 소개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흔히 사수전투는 보장왕 21년인 662년에 벌어진 싸움을 일컫습니다만, 이를 1차 사수전투라 칭하고 668년에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싸움을 2차 사수전투라 칭하기도 합니다. 사수는 오늘날 북한 평양 근처를 흐르는 강으로 비정됩니다. 즉 고구려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전투라는 얘기죠. 662년에 벌어진 싸움에서 연개소문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당나라군에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만 668년에 벌어진 싸움에서 연남건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대패하고 결국 고구려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1차 사수전투에 초점을 맞추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수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시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백제의 통수를 치고 백제 성왕을 죽이면서 나제 동맹을 깼던 신라는 뒤이은 백제의 처절한 보복에 시달립니다. 그 난국을 타개하고자 신라는 먼저 고구려의 손을 뻗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를 보면 642년에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고자 계획하여 김춘추를 보내 군사를 요청했으나 고구려의 보장왕은 거절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수세에 몰렸던 신라는 고구려와 연합하고자 했지만 이미 신라의 적대적인 외교 방향을 잡았던 고구려는 이를 거절합니다. 보장왕이 거절했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실세인 연개소문의 의지였을 겁니다. 고구려에게 거절당한 신라는 다급해졌고 결국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자 가장 강력한 집단이었던 당나라의 손을 뻗습니다. 신라는 고구려가 동맹 요청을 거절하자 이듬해인 643년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 이렇게 요청합니다. 백제가 우리의 40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다시 고구려와 병력을 연합하여 입조하는 길을 막으려 합니다. 군사를 보내 구원해 주기를 청합니다. 입조하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곧 당나라와 해로를 통해 교류할 수 있는 한강 유역을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의 거듭되는 공격 및 고구려의 압박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당나라와 손을 잡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생존책도 없었습니다. 고구려 제압의 진심이었던 당나라는 당연히 신라와의 연계를 통해 대고구려 전선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했고 이렇게 나당 동맹이 결성됩니다. 신라와 손잡은 당나라는 644년 고구려의 사신 상리현장을 보내 신라는 당나라의 귀의한 국가이므로
너희 고구려와 백제는 앞으로 신라를 침범하지 말아라. 만약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군사를 모아 내년에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어디 그런 협박이 통하는 나라도 아니었고 당나라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당태종은 고구려 정벌을 결정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644년 9월 당나라에 백금을 바치면서 일단 달래보려고 했지만 당나라의 적대적인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그러자 고구려도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뻣뻣하게 나갑니다. 결국 당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해왔습니다만 645년에 시작된 1차 고당전쟁은 안시성의 거센 저항을 뚫지 못하고 좌절됩니다. 그럼에도 당나라는 고구려 정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동과 요서 및 내몽골 지역 등에서 수많은 국지 도발을 감행하면서 소모전을 펼칩니다. 647년 당태종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이루지 못한 고구려 정벌의 꿈은 그 뒤를 이은 당고종에 의해 지속되었습니다. 650년대에도 계속해서 고구려와 당나라의 충돌은 진행됐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에 복속된 주변 세력들을 포섭하려고 움직이자 연개소문은 당나라의 편을 들던 거란을 선제 공격하며 군사적 요충지인 요하 일대를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등 만만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의 싸움에 대해서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고 결과 위주로만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신당서나 자치통감 등 중국 측 사서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와 당나라가 수차례 승패를 주고받으면서 치열하게 기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덩치를 믿은 당나라는 소모전을 걸어왔습니다만 고구려는 그에 맞서 단지 방어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진격하면서 영향권을 확장했습니다. 구당서의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장수 신문릉이 병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토호진수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가 이를 격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토호진수는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에 속하는 지역이고 고구려의 활동 거점이 그렇게 깊숙하게 내륙으로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나라에게는 불운인 게 초반에는 당나라 편을 들던 거란족 및 해족 중 다수가 고구려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당파였던 거란족들이 약화되고 거란족의 다수가 고구려의 손을 잡으면서 당나라의 북방은 골치 아파졌습니다. 게다가 돌골계인 천륵이나 시리족 등 북방의 오만 세력들이 당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에서 어느 한편을 들면서 이 전쟁은 마침내 동아시아 세계대전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구려는 650년대까지 요하 일대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당나라와 맞서면서 우세를 점합니다. 이 시기까지의 싸움에 대해서 구당서는 당나라군이 모두 큰 공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면서 우세를 점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구려가 당나라에 맞서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박할 수 있는 원인은 고구려 자체의 막강한 군세력과 북방 세력과의 연대 등도 있습니다만 백제의 존재로 인해 후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컸습니다. 비록 후방에 당나라의 동맹인 신라가 존재했습니다만 복수의 눈이 먼 백제가 미쳐 날뛰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를 향해 군사행동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나라를 도와 고구려를 공격하기는커녕 백제의 공격을 막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라는 살아남기 위해 당나라에 충실한 신하국을 자처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삼국이 중국 세력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명목상의 책봉 관계를 형성한 적은 있습니다만 신라는 확고부동하게 당나라에게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있어 최초로 중국 세력에게 진정한 의미의 사대를 했던 것은 신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신라로서는 생존을 위해 선택한 최선책이 당나라에 기대는 것이었고 도움받는 대가로 굴복한 거니까요. 게다가 나제 동맹을 맺었다가 백제 통수를 쳤고 나중에 당나라 통수를 치면서 나당 동맹도 일시적으로 깼던 통수의 나라 신라를 떠올리면 오히려 냉정한 국제 정세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취했던 게 신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백제가 버티고 있었기에 고구려는 후방에 대한 걱정이 없었고 거의 전력을 당나라와의 전선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구려 입장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으니 바로 백제의 멸망입니다. 660년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소정방이 이끄는 13만의 당나라 대군이 바다를 건너 서쪽에서 백제를 공격하고 김유신이 이끈 5만의 신라군이 동쪽에서 백제를 공격하면서 순식간에 백제가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서북쪽 전선에 주력하던 고구려는 미처 백제를 구원할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당나라군의 움직임을 보면 고구려를 침공하려고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도 있었기에 고구려는 방어에 신경 쓰다 보니 백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백제가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잘 알았던 고구려는 뒤늦게 신라 북쪽을 맹렬히 공격해보지만 신라의 악착 같은 방어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당나라가 본격적으로 대군을 편성하고 공격해오자 고구려는 남쪽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전쟁이 바로 2차 고당전쟁이고 그 마지막 싸움이 사수전투였습니다. 사수전투가 발발하기 이전 상황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많은 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사수전투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발해 멸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나 전투의 결과만 확인하면 역사적 사건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고 여기면서 그 자세한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멸망했다고 알려진 발해의 멸망이 사실은 20여 년에 걸친 발해 거란 전쟁의 결과였던 것처럼 사수전투 또한 645년부터 15년 이상 이어진 고구려와 당나라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이벤트였고 그 장기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보다 심층적으로 사수전투에 대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나라와 신라는 이 전쟁에서 확실하게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러 준비를 냈습니다. 첫째, 백제를 멸망시켜 고구려의 후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남쪽에서 치고 올라올 신라군을 대비해야만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남반군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둘째, 고구려 편을 들던 거란족과 해족을 공격해서 해족의 왕을 죽이고 거란족의 왕을 포로로 삼는 등 당나라의 북방을 안정시켰습니다. 셋째, 철벽방어를 자랑하던 고구려의 요동방어선을 우회하는 계획을 마련합니다. 굳이 뚫리지도 않는 요동에서 힘 다 빼느니 고구려의 약점만 적절히 공격할 수 있는 침공로를 구상한 겁니다. 넷째, 당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종군을 편성하고 대규모 부대가 각기 육로와 해로 등을 통해 흩어졌다가 평양성 앞에 모일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섯째, 신라는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고 북방군을 편성하는 등 당나라를 지원할 준비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 당나라가 편성한 정벌군의 규모는 6개 행군, 도합 35군이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백제 정벌에 동원된 소정방의 14개군이 대략 13만 명이었음을 고려하여 35개군은 대략 35만 정도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자에 따라 추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최소 20만에서 최대 4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당나라군의 편제에 대한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당나라군의 주요 지휘관은 옥조도행군의 방요태, 해강도행군의 이마상, 부요도행군의 소사업, 노방도행군의 정명진, 평양도행군의 소정방, 요동도행군의 개필하력 이렇게 6명입니다. 개필하력을 글필하력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편의상 개필하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 6명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게 이들이 전쟁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제 멸망 시 당나라군 총사령관이었던 소정방이 6개 행군 중 고작 1개 행군을 지휘할 정도였으니 이번 고구려 정벌군의 규모가 어떠했는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구려군과 충돌한 것은 바로 소정방이 이끄는 평양도행군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평양성 직공을 택한 것은 이미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수군사령관 내호화를 통해 시도했던 전략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평양성 전투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 당시 고건무의 활약 덕에 수나라의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만 지리적으로 해로를 통한 평양성 직공은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당나라도 그 전략을 선택합니다. 전략은 좋았습니다만 이번에도 평양성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소정방은 평양성을 포위하고 공성전에 들어갔습니다만 평양성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소정방이 이끄는 평양도행군의 발이 평양성에 묶인 상태에서 다른 행군들도 고구려 영토로 진격해 오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개필하력이 이끄는 요동도행군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군과 대치합니다. 이들의 진격로에 대해서는 요동을 우회하기 위해 해로를 통해 압록강 인근으로 진격했다는 설이 있고 요동을 거쳐 육로로 압록강 인근에 도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정설은 없습니다만 이들이 요동을 지나면서 벌인 전투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회로를 통해 압록강 인근으로 진격했다는 설이 현재로서는 다수설입니다. 요동 도행군은 시작부터 고구려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겼습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기록을 보면 661년 9월에 연개소문이 그 아들 남생을 파견하여 정예병 수만 명으로 압록강을 지키게 하니 당나라의 여러 부대가 건너올 수 없었다. 개필야력이 도착했을 때 얼음이 단단하게 얼었기에 개필야력이 무리를 이끌고 얼음 위로 물을 건너 북치고 소리 지르며 진격하니 아군이 무너져 도망쳤다. 개필야력이 수십리를 추격하여 3만 명을 죽이니 패잔병은 모두 항복하고 남생은 겨우 도망쳤다. 마침 당나라에서 개필야력에게 군사를 돌리라는 조서를 내려 바로 돌아갔다. 자칫 통감에도 연개소문이 아들 남생을 보내 정예병 수만으로 압록강을 지키게 했으나 개필야력에게 패해서 3만 명이 죽었다 라고 동일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전투의 결과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고구려의 대패였습니다. 고구려에게 요동방어선 다음으로 중요한 압록강 방어선이 무너진 것은 상당한 위기입니다. 게다가 개전 초기에 3만의 병력을 상실했다는 건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시작부터 꽤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 고구려는 피해를 수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당나라 북방에서 천륵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개필야력은 진군을 멈추게 됩니다. 군사를 돌리라는 조서가 바로 천륵의 반란 때문입니다. 천륵의 반란을 소탕하려고 파견된 서린기가 대패해버리는 바람에 당나라는 천륵을 막을 방법이 없었고 급히 고구려 정벌군 중 일부를 소환합니다. 개필야력은 천륵 출신이었고 자신의 출신지가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고자 회군합니다. 개필야력뿐만 아니라 부여도 행군을 이끌던 소서업도 이때 회군하는데 아마 함께 천륵의 반란 진압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요동과 부여 방면을 담당하던 서북부 지역의 행군들은 당나라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빠르게 회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란 진압에 소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동도 행군은 고구려 압록강 방어군을 대파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만 그들이 회군하고 더불어 부여도 행군까지 전설에서 이탈함으로써 고구려는 유리한 정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뒤이어 나타날 연개소문의 무시무시함을 떠올리자면 이들 두 개 행군은 조기 회군한 덕에 목숨 건져 돌아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동도 행군과 부여도 행군이 물러난 가운데 당나라군은 착실하게 삽질을 시작합니다. 누방도 행군을 이끌던 정명진은 다른 행군들의 도움 없이 혼자 고구려의 신성을 공격하다가 전사합니다.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도대체 이 인간이 어디에서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부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신성을 공격했던 것은 확실하고 신성이 함락되었다는 기록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정명진이 신성 공성 과정에서 고구려군에게 패하고 전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적의 행군 2개는 알아서 물러나고 다른 행군 1개는 지휘관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으면서 와해되었습니다. 절반에 달하는 적이 소멸되자 고구려는 이제 많이 해봐서 도 같은 적의 서북방 보급로 끊기에 나섭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평양도 행군은 군량도 떨어졌고 전투력과 전투 의지가 굉장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구려의 밥줄 끊기가 시작되니 눈뜨고 굶어 죽는 것만 기다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대동강 인근에 상륙한 옥조도 행군과 팔강도 행군은 평양으로 서둘러 진군합니다. 팔강이라는 명칭은 대동강을 의미하는데 수나라나 당나라에서는 고구려 원정군에 자주 붙이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평양도 행군의 목숨은 이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굶어 죽어가는 평양도 행군에게 밥 좀 갖다 달라고 신라에 요청하는데 기세 등등한 고구려의 영토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군량 보급 작전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망설이던 차에 나선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유신입니다. 삼국상의 김유신 열전을 보면 모두 적의 영역에 깊숙하게 들어가 군량을 나르는 것은 형편상 성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무왕이 이를 걱정하며 탄식하자 김유신이 나서서 말하기를 제가 과한 대우를 받았고 황송하게도 중책을 맡고 있으니 나라의 일이라면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피하지 않겠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늙은 신하가 절의를 다할 때라고 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이 애국심 강한 노장의 충정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김유신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군량 보급 작전을 성공해서 남은 당나라군을 살려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당나라가 발 빼버리고 분노한 고구려를 신라 혼자 상대하는 막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김유신이 소정방이 예뻐서 살려주려고 나선 건 아닙니다. 백제 공격 시에 소정방은 여차하면 신라까지 공격할 의도도 품은 채로 바다를 건너왔고, 그런 소정방과 기싸움을 벌이던 김유신은 수 틀리면 너희 당나라군부터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백제를 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는 등 둘의 관계가 그다지 화목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쁜 놈이든 미운 놈이든 일단 당나라군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돌려보내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었던 신라의 상황을 김유신은 꿰뚫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정방의 평양도 행군에게 밥 차려주기 위해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의 북벌군도 군량을 싣고 평양성으로 향합니다. 신라 보급부대의 정확한 규모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삼국유사에는 수만 명이라고 나오고 편제를 근거로 볼 때 1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하는 연구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구려 영토 깊숙하게 진격하는 위험한 작전이므로 적어도 10,000명 단위 이상의 병력이 투입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소정방 장군 구하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소문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가 지휘한 사수전투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 기록한 사설은 없습니다만 단편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보자면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가 신출 규모라면서 조명연합군을 대파했던 사르우 전투와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 과정을 재구성한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조도 행군을 이끌던 방요태는 얼어붙은 사수를 건너 고구려군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연기소문이 발석거로 강의 얼음을 깨버려 그들의 진군을 막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주력 방어군이 옥조도 행군과 대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방침한 채 이동 중이던 패강도 행군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입힙니다. 이 전투에서 패강도 행군을 지휘하던 이마상이 전사했다는 기록은 없고 다만 662년 군중에서 죽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662년 군중에서 죽을 일이야 이 전투에서의 패배 외에는 다른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당대에 나름 유명했던 관리인 이마상의 열전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패하고 전사한 그에 대해 당나라에서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가 이끌던 패강도행군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전멸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패강도행군을 괴멸시킨 고구려군은 뒤이어 발을 묶어두었던 옥조도행군을 공격합니다. 얼음이 깨진 사수를 건너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던 옥조도행군은 설마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고구려군이 패강도행군을 격파하고 자신들에게 들이닥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 옥조도행군을 이끌던 방요태가 사수에 진을 쳤는데 연기소문이 사수 언덕에서 공격하는 바람에 대패하고 탈출을 거부한 채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이 전투의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있는데 삼국사기 고구려번기에 따르면 방요태가 13명의 아들들과 함께 죽고 당나라의 전 병력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기소문은 이렇게 순식간에 당나라의 행군 2개를 격파하면서 단박에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승리는 당연히 고구려의 것이고 관건은 그 승리가 어느 정도로 결정적이냐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소정방의 평양도 행군이 전멸하느냐 아니면 전멸을 면하고 탈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한편 식사 추진을 출발한 김유신의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라군은 고구려 영토로 진입하는 걸 어지간히 무서워했던 모양입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을 보면 신라군이 임진강에 이르렀을 때 모두 두려워해서 감히 배에 오르려 하지 않자 김유신이 너희들이 죽기를 두려워한다면 어째서 나와 함께 여기에 왔는가 라고 꾸짖으면서 먼저 배에 오르자 장졸들이 그 뒤를 따라 배에 올라 고구려 영토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군은 고구려군이 큰 길을 지키고 있을까 걱정해서 험하고 좁은 길만 골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의 보급부대는 개성 방면의 큰 길을 피하고 좁은 길을 통해 마식령 산맥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들이 평양으로 가던 중 고구려군을 만나 승리하고 획득한 갑옷과 무기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황상 김유신의 부대는 최대한 전투를 피하고 보급에만 집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좁고 험한 길로 군량을 잔뜩 싣고 다니다 보니 당연히 피로도는 높았을 것이고 도중에 사람이나 말이 필요해서 갑자기 쓰러져 죽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사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김유신이 어깨를 드러내고 말을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가니
모두가 뒤를 따랐다는 기록을 보아 이들은 어지간히도 고생하면서 진격했던 것 같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김유신의 보급부대는 평양 근처까지 도달했고 소정방의 평양도행군에게 식량을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소정방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피곤해서 힘껏 싸울 수 없었다. 이에 군량을 얻게 되자 곧 당나라로 돌아갔다. 라고 적혀 있는데 곧 돌아갔다는 말의 의미는 굶느라 도망칠 힘도 없던 소정방군은 밥 먹고 기운 차리자마자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즉 김유신의 보급작전은 소정방군에게 군량을 보급해서 고구려를 더 잘 공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정방군을 살려서 탈출시키려는 군사활동이었습니다. 이미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의 승패는 결정된 상황이었고 다만 최종 투입된 당나라의 4개 행군이 모두 전멸하느냐 아니면 1개 행군이라도 살아 돌아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김유신이 아니었다면 소정방군 또한 평양성 인근에서 붕괴됐을 것이고 당나라는 실질 투입 병력의 거의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1개 행군이 대략 6개의 군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1개 행군의 규모는 못해도 4만에서 6만입니다. 그중 4개 행군이 괴멸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10만에서 20만에 달하는 병력 손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중국 왕조들이 물량이라는 치트키로 승부한다지만 그 정도의 병력 손실을 쉽게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소정방군이 목숨 건져 회군함으로써 당나라는 실질 투입 병력 중에서 4분의 1이나마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드라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당서에는 8월에 소정방이 패강해서 고구려 군대를 쳐부수고 마읍산을 빼앗았으며 마침내 평양을 포위했다. 이듬해 방요태가 영남병을 거느리고 사수에 나아가 주둔했다가 연개소문의 공격을 받아 전원 몰살당했다. 소정방은 포위를 풀고 돌아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소정방은 이기는 싸움을 하다가 방요태가 지는 바람에 돌아왔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목숨을 건 퇴각이었죠. 이렇게 퇴각하는 당나라군과 신라군을 상대로 고구려군은 추격 선멸전을 펼쳤습니다만 그다지 큰 성과는 없었는지 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삼국사기 신라봉기나 김유신 열전을 보면 추격해오는 고구려군을 신라군이 격파하여 1만 명을 죽이고 장수 1명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고구려군 전사자의 숫자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라군이 고구려군의 추격을 물리치고 오히려 큰 피해를 입혔던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사항은 첫째, 고구려 요동방어선의 엄청난 방어력입니다. 애초부터 당나라는 요동방어선을 뚫을 자신이 없어서 우회했고 그나마 요동방어선 중 핵심도 아닌 끄트머리에 있는 신성을 공격하다가 정명진이 이끄는 누방도행군은 무너졌습니다. 고구려 멸망 당시에는 연남생이 요동의 자기 영지를 당나라에 바치면서 투항했기에 이 엄청난 방어선의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이 패배의 큰 이유가 될 만큼 고구려의 요동방어선은 막강했습니다. 둘째, 연개소문의 탈인간급 전쟁 역량입니다. 예전에 연개소문 영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개소문을 고구려 멸망의 원인 제공자로 본다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저 개인의 평가와는 별개로 연개소문의 전쟁 지휘 능력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영유왕 사후 연개소문이 실권을 잡은 이래 20년 넘게 당나라와 힘겨루기가 진행됐는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오히려 당나라를 강하게 압박했을 뿐더러 작정하고 쳐들어온 당나라의 대군을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응징했습니다. 사수전투에서 연개소문의 고구려군이 보인 신속기동은 당시 전세계 어느 나라 군대와 맞붙어도 결코 지지 않을 것 같은 위용이었습니다. 셋째, 안타깝게도 연개소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전쟁 역량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노동도행군과 맞서 싸웠던 연남생은 대패하면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냈고 훗날 2차 사수전투에서 고구려군을 지휘했던 연남건은 아버지와는 달리 패배하면서 고구려 멸망을 확정지었습니다. 멸망 직전의 고구려는 여전히 2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할 정도로 전투 역량이 남아있었지만 그 역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만국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한 명의 엄청난 군사 지휘관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넷째, 고구려에게는 불행하게도 신라에도 김유신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신라의 스케일 자체가 고구려보다 작고 신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쁜 놈이라는 인식 때문에 김유신이 저평가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전쟁의 흐름 파악 및 대처 능력에 있어서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은 전쟁과 내부 정치에서 거두는 성공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노년이 되어서도 김유신은 불가능해 보였던 군량 보급 미션을 결국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추격하는 고구려군을 역으로 대파해버린 것은 노년의 김유신이 여전한 전투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신라군은 군량 수송에 집중한 보급부대이고, 그들이 상대했던 고구려군은 추격을 위해 선발된 정예병임을 가정하자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유신의 작전 성공은 연개소문에게는 대승의 마무리를 방해한 깽판이 되어버렸죠. 이상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역사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나라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 고종을 옹위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했고, 오래도록 중앙정치의 핵심이었던 관롱 집단이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으며 실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롱 집단의 완벽한 몰락은 한참 더 나중의 일이며 꼭 이 전쟁에서의 패배만으로 그들이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전쟁의 패배가 그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해 당나라는 고구려 정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아예 한반도 쪽으로는 관심을 끊으려고 웅진 도독부도 철수할 테니 백제의 옛 땅도 신라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위축되었습니다. 당나라 입장에서 고구려는 죽어도 안 죽는 불사신 같은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한편 대승을 거둔 고구려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나라군을 거의 섬멸하고 신라의 보급부대까지 붕괴시켜야 했습니다만, 김유신의 하드캐리로 인해 그게 물거품이 됨으로써 완벽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를 날린 셈이 되었습니다. 왜 이 전쟁이 마지막 기회였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백제 부흥군 세력과 일본의 연합이 여전히 신라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힘을 발휘할 때 고구려는 당나라가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밟아놓은 뒤 신라를 확실히 장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과 신라 보급부대는 멀쩡히 살아 돌아갔고, 이들은 마침내 백제 부흥군 세력을 거의 진압하고 임진강 이남을 확고하게 장악해버립니다. 이제 신라는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후방을 괴롭힐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서북방으로 깊숙하게 진격했던 고구려의 거점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거란족과 해족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외부 세력이었고, 그들과의 연계를 통해 유지하던 내몽골 지역의 거점들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이 전쟁에서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음으로써 전진기지들을 예전처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당나라를 압살하여 서북방으로 더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신라를 복속해야 했는데, 그와 같은 궁극적인 성공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에 결국 고구려는 연개소문 사후 내분으로 인해 급격하게 무너지고 빠른 망태크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라에게는 이 전쟁이 남는 장사였습니다. 고구려와 당나라가 북쪽에서 치고받는 동안 백제 부흥군 세력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보급작전을 통해 소정방군을 구해줌으로써 당나라의 신라군의 역량을 보임과 동시에 제 몫을 톡톡히 했다는 외교적 권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신라의 김유신보다 더 유능한 위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자면 김유신은 조국 신라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연개소문은 본인 사후 고구려를 존속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위대한 인물인가 하는 평가는 각 개인의 해석에 따라 갈리겠지만, 그 둘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까지 사수전투를 중심으로 고구려와 당나라의 2차 전쟁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늘 그렇듯 고대사는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디테일한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의 추론을 통해 재구성해야 한다는 한계 때문에 제가 소개한 모든 내용이 다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의미부여와 평가 또한 주관의 개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영상 전반에 걸쳐 깃들어 있는 저희 개인적 해석을 유의하면서 내용을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2차 고당전쟁과 사수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